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28-290 28페이지. 영국과의 전쟁. 무적함대의 괴멸. 영국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두 나라만의 협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16세기 중반 에스파냐와 영국은 치열하게 대결하는데 이 대결은 우연의 장난 같은 비합리적 요소가 섞여 있었다. 사건은 영국 국왕 헨리 8세 제위 1509부터 47과 왕비 캐서린의 이혼에서 비롯되었다. 캐서린이 왕자를 낳지 못하자 헨리 8세는 새 여인을 물색했다. 캐서린은 카를로스 1세의 이모였다. 국왕이 이혼하려면 교황의 승인이 필요했다. 교황이 카를로스의 눈치를 보며 이혼을 승리하지 않자 헨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교황은 헨리를 파문했고 1534년 헨리는 자신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언했다. 1558년 헨리와 앤 불린의 딸 엘리자베스가 즉위했다. 제위 1558부터 1603. 교황이 엘리자베스를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엘리자베스는 종교개혁을 밀어붙여 에스파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상인과 부르주아가 에스파냐의 부에 침을 흘리고 있었으므로 여왕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로 작정했다. 영국은 에스파냐와 정면 대결하기엔 힘이 부쳤으나 해외 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힘은 있었다. 해적에게 에스파냐의 선박을 공격하게 했다. 해적 가운데 드레이크가 유명했다. 1577년 드레이크 1540경부터 96이 지휘한 골든 하인드호는 아메리카의 서해안 태평양 쪽에서 실어 나르는 에스파냐의 보화를 약탈했다. 드레이크는 에스파냐 함대가 지키고 있는 대서양 대신 태평양과 인도양을 가로질러 1580년 9월 플리머스 항으로 돌아왔다. 그는 한 차례의 항해, 한 척의 배로 세계 일주를 달성한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 252. 299페이지 252. 일반적으로 첫 번째 세계 일주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마젤란은 1521년 필리핀에서 죽었다. 영국인의 도발 못지않게 신구교 간의 투쟁이 프랑스까지 번진 것도 두통거리였다. 프랑스에서 위그노 전쟁 253이 벌어졌다. 299페이지 프랑스 종교전쟁이라고도 하며 1562년에 시작되어 1598년까지 이어졌다. 또 1584년 네덜란드 혁명의 지도자 오라네공이 가톨릭 광신도에게 암살되자 평소 암살을 우려한 엘리자베스는 가톨릭 세력의 제거에 나서 에스파냐의 심기를 어지럽혔다. 1588년 에스파냐는 2500문의 포를 장악한 130척의 함대에 2만 명의 병사들을 태워 네덜란드로 가 그곳의 에스파냐군과 합세해 영국을 칠 계획을 세웠다. 영국 해군은 함교를 없애고 기동력을 강화했다. 해전이 벌어지자 에스파냐 배들이 영국 범선의 기동력을 당해내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폭풍우가 불어와 무적함대의 70%가 파손되었다. 무적함대 중 일부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해안을 돌아 귀환했다. 에스파냐의 해상 패권은 거기까지였다. 299페이지 중간 결산. 16세기 때의 전쟁은 제외하더라도 17세기의 정관 전쟁은 소모가 극심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전쟁이 30년 전쟁 1618년부터 1648년이었다.
본국에서도 봉기가 일어났다. 1520년에서 다음 해까지 벌어진 카스티아 동맹 봉기 254, 299페이지 254. 1516년 합스부르크가 출신 카를로스 1세가 즉위해 외국인들을 고위직에 앉혔는데 이들이 독단과 횡포가 심해 에스파냐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 카스티아의 전통적인 왕권 견제 방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평소 카를로스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톨레도 출신의 귀족 파리아 1490년경부터 1521 등이 1520년 혁명정부를 구성해 내란을 일으켰으나 1521년 4월 23일 주동자 파리아가 붙잡혀 다음날 처형되었다. 동맹봉기가 일어나고 식민지에 대한 포갑 통치로 인해 1540년대 페루 원주민들이 저항에 나섰다. 에스파냐는 강대해 보였지만 그 내부에 이미 몰락의 요소가 작동하고 있었다. 301페이지 4. 무능한 통치자들 엉망진창인 재정 1520년대부터 서유럽은 군사변혁의 초기 시대로 접어들었다. 군사변혁의 특징은 군대 조직의 변화, 전쟁 규모의 확대, 전비의 증가였다. 어느 역사학자는 1529년 이전에 에스파냐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수는 3만 명 내외였으나 1536부터 7년에 카를로스는 6만 명을 이끌고 롬바르디아에서 전투했다고 기록했다. 1552년 무렵 에스파냐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에스파냐, 대서양, 지중해 등 여러 전선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다. 카를로스는 독일과 네덜란드에 10만 9천 명, 롬바드리아에 2만 4천 명, 시칠리아, 나폴리 전선에 그보다 더 많은 군대를 보냈다. (1574년) 펠리페 2세는 네덜란드 전선에 8만 6천 명을 보냈고 1625년 펠리페 4세 제위 1621부터 65는 자신의 병력이 30명이라고 자랑했다. 오스만 제국의 해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상선과 해적은 에스파냐의 해외 무역을 위협했다. 포르투갈을 병합한 에스파냐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서 여러 적들을 상대했다. 함포와 화기 발전으로 군함의 규모도 커지고 장비도 복잡해졌다. 카를로스 1세대부터 방대해진 군사비는 재정을 압박해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이 들어온다 해도 적자폭은 늘어만 갔다. 펠리페 2세는 전쟁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었다. 1556년에서 1573년까지 그의 수입은 2배가 되고 말년에는 다시 그 2배로 늘었지만 전비는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1580년대 수입된 금화가 200만이었으나 무적함대 건조 비용은 1천만이었다. 불과 며칠 만에 그 금이 사라졌음에도 굴하지 않고 프랑스의 종교전쟁, 위그너 전쟁 1562부터 92에 개입했다. 국가 부채에 대한 그의 해법은 베체라였다. 파산 선고를 해 빚을 뜯어내고 새 빚을 얻는 방식이었다. 1598년 펠리페 2세는 금화 1억의 부채를 아들 펠리페 3세 제위 1598부터 1621에게 넘겼다. 이는 카를로스가 자신에게 남긴 부채의 5배에 달했다. 재정의 3분의 2가 이자로 빠져나갔다. 1607년 펠리페 3세는 파산을 선언했다. 1609년 네덜란드와의 강화로 전비는 줄어들었지만 한숨 돌리는 정도였다.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에서
얼리는 수입으로 겨우 이자를 충당했으나 30년 전쟁이 개시되자 1627년 다시 파산을 선언했다. 에스파냐의 병사는 최강이었다. 하지만 전투력이란 일단 폭발하고 나면 오래 지속되기 힘들고 아무리 용감하더라도 자원의 뒷받침이 없으면 별무 소용이다. 그들의 분투는 쓰러져가는 제국의 모습에 애잔함만 더해줄 뿐이었다. 302페이지 자기 파괴적 경제정책. 에스파냐가 쇠락한 데에는 자기 파괴적 경제정책에 기이한 측면이 크다. 에스파냐의 수입은 크게 세 군데였다. 아메리카 식민주의 수입, 카스티아와 네덜란드의 세금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독립하자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에스파냐의 주요 수입이 아메리카의 금과 은이라 여기지만 실상은 다르다. 가장 많을 때조차도 카스티아 세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이었다. 카스티아의 600만 주민이 재정을 거의 떠맡고 있었던 것이다. 에스파냐는 엄밀히 말해 통일제국이 아니라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합쳐서 탄생한 나라였다. 1469년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와 카스티아의 이사벨 공주가 결혼하고 1479년에 차례로 자기 나라의 왕위에 오른 후 두 나라를 합쳐 공동 국왕이 되었다. 그러나 단일 왕국이 된 후에도 두 나라는 제 갈 길을 갔다. 아라곤 왕국은 아라곤, 카탈루냐, 발렌시아 세 지방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지방마다 조세 제도가 달랐다. 1640년 펠리페 사제가 카탈루냐 주민에게 군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라 하자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상황이 이르니 1580년에 합병된 포르투갈이 그 책임을 떠안을 이유가 없었다. 결국 카스티아의 600만 주민만 제국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긴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납세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국왕들은 물을 퍼내 고기를 잡는 식의 정책을 폈다. 현금을 만들기 위해 특권, 명예, 독점권을 남발했고 적자 재정 때문에 이곳저곳에 손을 벌렸다. 담보는 카스티아의 세수와 아메리카의 금괴와 은괴였다. 카를로스 1세의 만년부터 이미 상황은 힘들었다. 1543년 세입의 65%가 국채이자로 빠져나갔다. 카스티아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파산과 도주뿐이었다. 303페이지 봉건 특권층의 타막과 죽어나는 국민.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신항로를 개척한 프리미엄을 누렸으니 봉건 잔재가 많은 나라여서 16세기 마지막 무렵까지도 반동성이 강했다. 첫째, 귀족의 지나친 특권은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납세 의무를 지지하는 귀족들이 도시의회를 장악하고 국가의회에 대표를 보냈다. 1546년 펠리페 왕자 미래의 펠리페 2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하기에 빈곤에 내몰며 그의 알몸으로 살아야 할 지경이다. 다음 해에도 세금이 평민들 어깨에 무겁게 걸쳐져 있다는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내 걱정할 정도였다. 둘째, 노동천시 같은 전통적인 악습으로 인해 외국인에게 상권을 내주었다. 셋째, 메스타라는 양목업 조합의 폐해였다. 메스타는 귀족들의 조합이었다. 1517년 에스파냐 양은 286만
말이었으나 40년 후인 1556년에는 2배가 넘는 700만 마리였다. 목동들은 무장을 하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다. 양들이 훑고 지나간 밭에는 농작물이 나무나지 않았고 전염병이 들기도 했다. 땅 주인들이 항의하자 보상금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가로챘다. 한푼이 아쉬운 정부는 메스타에게 특권을 남발했다. 304페이지 부패의 만연. 광대한 식민지를 관리하다 보니 관리와 결탁한 밀무역이 성행했다. 1583년 펠리페 2세가 포도주를 싣고 카나리아 제도로 간다고 하고서는 인도로 가서 한몫 챙긴 상인의 사례를 거론할 정도로 밀무역이 공공연히 행해졌다. 1629년의 기사에는 페루에 부임한 한 법관이 자기 집에 엄청난 양의 불법 상품을 쌓아두었다고 했다. 아무튼 1619년을 전후해 개인 무역량이 정식 무역량을 초과했고 이런 현상은 한 세기 이상 이어졌다. 포르투갈이 지배한 몰라카의 예를 보면 배가 입항할 때마다 상품의 수량에 따라 200에서 1000마라베디, 255, 304페이지. 에스파냐 예금하로 카스티아의 알폰소 8세 1158부터 1214때 1마라베디는 3.8g이었다고 한다. 100마라베디 그러면 380g? 뇌물 액수가 정해져 있었다. 요새의 사령관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백단, 후추, 주석, 자정향, 육두구 같은 귀한 물품을 싸게 구입해 한몫 챙겼다. 사령관의 3년 급여 총액이 7,500마라베디인데 비해 비공식 수입은 5만에서 8만 마라베디였다. 총독은 자기 물건을 정부의 배에다 실어 인도, 마카오, 필리핀으로 날랐다. 애싹이 공짜입니다. 식민정부가 이 물건들을 비싼 값에 사주었으나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었다. 군비를 횡령하고 병사의 봉급까지 손을 댔으며 문제가 터지면 벌금으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상황이 이러니 무역업자들이 정부를 두려워할 리 없었다. 306페이지 5. 강력한 외부 경쟁자들. 유럽 열강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결정한 세계의 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16세기 후반 힘을 키운 열강은 두 나라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려고 했고 17세기 초반에 본격적으로 그 작업에 착수했다. 경쟁은 세 곳에서 벌어졌다. 유럽 본토와 지중해 지역, 대서양과 아메리카 대륙, 인도양과 태평양의 섬들과 해안지대였다. 경쟁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무적 함대가 괴멸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경제 경쟁은 계속되었다. 16세기 상반기에 시작된 경제 경쟁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식민지 시장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는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제품을 수입해 충당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기부터 보완관계가 대체 관계로 바뀌었다.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 306페이지 16세기 유럽 열강 아메리카에 진출하다. 16세기 초반 에스파냐는 똑똑한 무역제도를 만들었다. 나중에 카디스로 바꾸었지만 아메리카로 가는 모든 무역선을 세비야에서만 출발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몇십 년 못 가 유명무실해졌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상인은
에스파냐의 허가 없이 상품을 실어 나르거나 에스파냐 상인의 명의를 빌려 무역을 했고 해적들은 직접 밀무역을 했다. 17세기에는 외국 상인과 에스파냐령 아메리카 세관의 관리, 서인도 제도의 참사관과 총독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 속에 밀무역이 번창했다. 펠리페 2세 아메리카 수출품의 90%가 다른 나라 제품이었다. 이 물품들은 에스파냐 상표를 달고 있었다. 해적의 약탈도 심했다. 15세기 후반 프랑스 해적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배를 자주 습격하자 1510년 포르투갈 국왕이 프랑스 왕에게 공식 항의했다. 그동안 300척이 넘는 배가 프랑스 해적에게 약탈당했던 것이다. 1523년 프랑스 해적 장 당고가 아조레스 제도에서 에스파냐의 보물선을 약탈했고 1537년에는 쿠바의 아바나를 점령했으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적에게 투사했다. 세계사에서 유명한 해적 이야기는 대부분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경쟁은 아메리카로 직접 진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1504부터 5년 무렵 포르투갈의 브라질을 개발할 여력이 없었던 때에 반해 프랑스인은 이미 벌목을 하고 있었다. 프랑스 국왕은 자국민에게 아메리카 이주를 장려했다. 1526년에는 포르투갈뿐 아니라 에스파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동지중해의 레반트 출신도 브라질 해안에 정착해 있었다. 영국의 해적 호킨스는 에스파냐인, 프랑스인, 영국인, 포르투갈인이 브라질에서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 밀무역 수법은 교묘해졌다. 프랑스 상인이 카디스에 머물면서 에스파냐 상인과 밀약을 맺고 아메리카 무역에 참여했다. 프랑스는 군함을 보내 아메리카에서 프랑스인의 무역을 방해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노라 위협했고 영국인과 네덜란드인은 에스파냐인을 사칭해 상품을 수출했다. 세비야와 카디스에 에스파냐인 친구를 두고 각종 증명서는 그 친구들이 서명했다. 외국의 상품이 합법적으로 식민지 시장에 유통되다 보니 18세기에는 어프로만이 에스파냐 제품이었다. 308페이지 17세기 유럽 열광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독점의 도전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의 거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는 아메리카 쟁탈전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였다. 1587년 네덜란드 상인이 브라질에 진출했다. 1595년 데엔틸리스 제도를 획득하고 3년 후에는 베네수엘라의 아라야 인명 암염 광산을 개발했다. 1600년 산 아우구스티누스 곧 256에 상륙했다. 308페이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브라질 동쪽의 뿔을 이루고 있는 지역 1621년 서인도 회사 257을 설립하고 308페이지 257 동인도 회사와는 달리 서인도 회사는 에스파냐를 공격하기 위한 호전적인 조직이었다. 1623년 산살바도르를 네덜란드형 브라질의 수도로 삼았다. 1630년에는 브라질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풍요로운 페르남부쿠 브라질 북동부를 점령했다. 1605년 영국은 서인도 제도의 정착을 시도하지만 원주민의 저항으로 실패했으며 4년 후 그라나다에서도 실패했다. 1623년에서야 세인트 키츠네비스에 상륙하고 2년 후에 바베이도스에 상륙했다.
둘 다 카리브해 동부에 있다. 이 무렵 영국 의회는 서인도 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프랑스도 서인도 제도에 진출했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차지한 서인도 제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세 나라는 북아메리카에도 식민지를 세웠다. 영국은 1607년에 제임스타운, 버지니아주를 건설했고 1620년에는 메이플라워호가 플라머스 항에 도착했다. 장차 미국의 모태가 되는 13개의 주가 하나하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네덜란드의 프랑스가 에스파냐의 뒤를 바짝 쫓았으나 갈수록 영국이 위세를 떨쳤다. 1655년 영국은 자메이카를 차지하고 자메이카는 영국인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변했다. 에스파냐 왕위 계승전쟁 1700부터 14년 후에는 에스파냐령 아메리카에서 노예무역을 농단했다. 309페이지 영국과 네덜란드, 포르투갈 도전. 동방의 향료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포르투갈 앞에 16세기 상반기에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다. 258. 1509년 호주 문제로 인해 아라비아해에 면한 인도의 기우에서 포르투갈과 오스만 제국의 지원을 받은 여러 나라 연합함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포르투갈이 승리해 향로를 지배하게 되었다. 17세기 초 영국과 네덜란드는 지중해를 장악하고 대서양에서도 포르투갈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영국은 1600년, 네덜란드는 1602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다. 1580년 드레이크는 희망봉 항로를 완벽하게 숙지했다. 3년 후 영국 상선 타이거호가 희망봉을 통과해 호르무즈까지 갔다가 포르투갈인에게 납포되었는데 이들이 보낸 편지를 보면 유럽인의 환상이 어쩌는지 알 수 있다. 당시 유럽인에게 동양은 매력적인 곳,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1581년 네덜란드인 린스 호텐 1563부터 1611이 고아의 대주교에게서 인도 항로의 비밀 문서를 입수함으로써 네덜란드도 배설풍을 이용해 인도로 갈 수 있게 되었다. 한 세기 동안 지켜졌던 포르투갈의 비밀이 누설됨으로써 향료 무역의 독점적 지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네덜란드는 4척의 배를 출발시켜 1년 후 자바에 도착했다. 이 선단이 귀국했을 때 인명의 3분의 2 이상을 잃고 이익금은 겨우 8만 플로린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시작이 반이었다. 1598년에는 22척의 배를 5개 선단으로 나누어 출발시켰고 1603년에는 인도네시아에 65척의 군함과 상선을 파견했다. 이 배들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핵심이었다. 영국은 네덜란드보다 2년 먼저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1601년에서 1612년까지 46만 6천 파운드를 투자해 26척의 대형 선박을 동양으로 보냈다. 1623년에는 포르투갈이 장악하고 있던 호르무즈 해협을 페르시아가 수복하는 데 지원을 해준 대가로 거점을 마련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상실한 것은 포르투갈에게는 치명적이었다. 1580년 에스파냐가 포르투갈을 병합했다. 네덜란드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 항구에서 무역을 하는 네덜란드인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바타비아, 지금의 자카르타를 근거지로 삼아 포르투갈 상선을 공격하고 조호르, 말레이 반도 남쪽과 아체, 수미트라 북쪽의 지원을 받아
포르투갈의 거점인 말라카를 포위했다. 1606년 말라카에서 포르투갈 함대를 격파하고 1635년 말라카 해협을 봉쇄했다. 포르투갈의 항로 무역의 거점이 반탐, 자바섬 북서쪽, 아체 같은 자유 무역항으로 옮겨갔고 주요 고객인 중국 상인들은 일본과 마닐라로 발길을 돌렸다. 말라카항은 수명을 다해 가고 있었다. 1640년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말라카를 포위하자 다음 해 1월 포르투갈이 항복했다. 말라카는 네덜란드가 차지했다. 1652년 네덜란드인 반 리베크 1619부터 77위 세척의 범선을 이끌고 희망봉을 점령해 케이프 식민지를 세웠다. 케이프 식민지는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항로의 중간 기지 역할을 했다. 1657년에 쓰인 포르투갈의 보고서를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모잠비크, 아프리카 동부는 방어하기 어렵고 고아는 안전하지 않으며 코친과 디우 둘 다 인도의 항구다 수도 위태하다. 콜롬보는 이미 영국이 점령했고 마카오의 장래도 암담하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상토메 프린시페, 아프리카 서부 기니만에 있다에 집중 투자해 앙골라의 무역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곳조차도 한때 네덜란드에 빼앗긴 적이 있었다. 15세기 엔히크 엘리케 왕자 1394부터 1462 개척한 기니아 해변도 대부분 다른 나라 손에 넘어갔다. 정부의 세입으로는 국채이지만 겨우 지불할 수 있을 뿐 관리의 봉급, 연금, 해군 유지비도 없었다. 중국과 일본 쪽 상황도 좋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광주의 해외 무역을 불허하고 1613년부터는 포르투갈 상인의 출입을 금지했다. 1613년부터 포르투갈 상인의 출입을 금지. 일본에서도 가톨릭교도의 반란, 시마바라의 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도쿠가와 막보는 나가사키에 거주하고 있던 287명의 포르투갈 상인을 쫓아냈다. 1637년부터 8년 식민지로는 마카오와 고아가 있었지만 포르투갈 소관의 항구에서조차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태평양을 왕래하는 범선들이 줄어들었다. 네덜란드가 동인도 제도에 상업 기지를 건설하고 희망봉 항로를 장악하자 에스파냐는 필리핀을 유지하기도 벅찼다. 312페이지 6. 최후의 붕괴 에스파냐령 아메리카의 독립 1598년 펠리페 2세가 세상을 떠났다. 그 뒤를 이은 펠리페 3세, 펠리페 4세, 카를로스 2세, 제위 1665부터 1700은 모두 무능한 군주들이었다. (1700년) 카를로스 2세가 호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 계승이 문제가 되었다. 가장 가까운 혈육인 두 여동생은 독일 황제와 프랑스 왕과 결혼한 상태였다. 두 나라는 에스파냐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1713년 전 유럽 차원의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났을 때 에스파냐는 유럽 영토를 거의 상실했다. 사르데냐, 밀라노, 나폴리, 토스카나 등 이탈리아 내의 영토와 벨기에와 라인강 일대 영토가 합스부르크가 소유가 되었고
심지어 이베리아 본토에 속한 지브롤터 요새도 영국에게 넘겨주었다. 19세기 초 에스파냐 제국은 두 가지 사건으로 위기를 맞았다. 수도 마드리드가 나폴레옹의 공격으로 함락된 것이고 1807년 아메리카의 독립전쟁으로 식민체제가 해체에 직면한 것이다. 나폴레옹 집권 후 에스파냐는 영국과 프랑스의 각국장으로 전락했다. 카를로스 4세 제위 1788부터 1808은 나폴레옹을 믿었지만 아들 미레이 페르난도 7세 제위 1813부터 33은 영국과 동맹을 주장했다. 1808년 프랑스군이 마드리드로 진격해 페르난도 7세를 포로로 잡고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를 에스파냐 왕으로 삼자 제위 1808부터 13 백성들이 항쟁으로 맞서 나폴레옹의 20만 대군을 우여곡절 끝에 몰아냈지만 이번에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식민지인 중남미를 강타했다. 1790부터 1년 아이티에서 투쟁 루베르튜르 1743경부터 1803경이 지도하는 봉기가 두 차례 일어났다. 아이티는 본래 에스파냐 식민지였으나 1697년 프랑스가 빼앗았는데 에스파냐는 프랑스가 혁명 때문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이곳을 차지하려 했다가 봉기군에게 격퇴되었다. 1801년 아이티는 독립을 선포하고 1804년 건국했다. 에스파냐령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의 중심은 세 군데였다. 하나는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한 남미의 북부 지역이었다. 1811년 7월에 베네수엘라가 독립을 선포했으나 곧 진압되고 지도자 미란다 1750부터 1816은 옥사했다. 미란다의 부하인 시몬 볼리바르 1783부터 1832 카라카스에서 제2공화국을 선포하고 1819년 데콜롬비아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다. 데콜롬비아는 지금의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파나마를 합친 나라였다. 두 번째 라플라타를 중심으로 하는 아르헨티나 일대로 지도자는 산마르틴 1778부터 1850이었다. 1812년 산마르틴 기병대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임시정부소에 성공했지만 아르헨티나가 완전하게 독립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최대 요새인 페루를 공략해야 했다. 산마르틴은 안데스군을 창설했다. 1817년 3주간의 행군 끝에 안데스 산맥을 넘어 칠레의 봉기군과 합류해 산티아고를 해방하고 1년 후 독립을 선포했다. 산마르틴은 4,500명의 병사를 이끌고 페루의 리마를 공격해 1821년 함락했다. 산마르틴은 호국공, 후국공에 초대되었다. 상 페루로 도망간 페루 총독이 보유한 병력이 2만 명이었다. 1824년 볼리바르의 전후 안토니오 수크레 1795부터 1830의 지위로 아야쿠초에서 총독을 포함한 14명의 장군과 수천 명의 포로를 잡았다. 1825년 8월 상페루는 259, 314페이지 우펄 페루를 옮긴 말로 오늘날 볼리비아를 말한다. 볼리바르의 공적을 기려 나라 이름을 볼리비아라고 지었다. 세 번째는 멕시코 지역이었다.
지도자 이달고 1753부터 1811은 돌로레스 교구의 신부였다. 1810년 9월 16일 새벽 그는 교구민들을 불러내 이렇게